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고 싶은 책은 한스 로슬링의 Factfulness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한스 로슬링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아들인 올라 로슬링과 그 며느리인 안나 로슬링 렌룬드와 공동 집필한 책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 또 의미가 있는 책인 것은 이 저자가 이제 집필을 마지막으로 살아생전 마지막으로 집필한 책으로도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다 갈 때 무언가를 남길 수 있다면 이렇게 책을 남길 수 있다면 얼마나 멋있을까? 또 마지막에 뭔가를 남길 때 이런 분들도 계세요. 삶을 마감할 때 몸이 고되고 영혼이 고되어서 의외로 굉장히 복잡하고 난해한 것을 남기고 가실 때도 있습니다. 예술가들의 경우에 제가 그런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한스 로슬링이 집필한 마지막 저서 Factfulness는 제가 감동적이었던 이유가 책 내용도 취향을 저격하는 재미있는 내용이었지만 결국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 생각보다 괜찮다. 아주 긍정의 메시지를 마지막에 이렇게 남기고 갈 수 있다는 것 저는 아주 감명 깊게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오해하는 10가지 이유와 세상이 생각보다 괜찮은 이유 팩트풀니스. 옮기신 분이 이장신님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분께서 이제 한국어로는 사실충실성이라고 말을 정말 멋있게 번역을 해주셨어요. 저는 이 말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팩트풀니스라는 말도 멋있고 한국어로도 사실충실성 너무 멋있습니다. 이 책에서 처음 소개하는 말로 사실충실성이란 팩트, 즉 사실에 근거해 세계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습관을 뜻한다 라고 합니다. 먼저 저자 소개, 한스 로슬링. 통계학 분야의 세계적 석학이자 의사, 테드 최고의 스타 강사, 오해와 편견을 넘어 사실을 토대로 한 세계관을 키우고 이를 일터와 학교는 물론 전 세계에 전파하는 데 노력해왔다. 2005년 아들 올라 로슬링, 며느리 안나 로슬링 렌룬드와 함께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사실에 근거한 세계관으로 심각한 무지와 싸운다는 사명을 가지고 갭마인더 재단을 세웠다. 그동안 금융기관, 기업, 비정부 기구 등 다양한 곳에서 강연을 했으며 14번의 테드 강연은 조회수 3,500만을 돌파, 뜨거운 화제를 모았다. 1948년 스웨덴 웁살라에서 태어나 웁살라 대학교에서 통계와 의학을, 인도 벵갈루루 성요한 의과대학에서 공중보건을 공부했으며 1976년 의사 자격을 얻었다. 1979년에서 1981년까지 모잠비크 나칼라에서 지역 보건 담당자로 일하면서 콘조로 알려진 마비 증세를 일으키는 질병을 발견했다. 이 연구로 1986년 웁살라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7년부터 스톡홀름의 의과대학 카롤린스카 연구소에서 세계보건교수로 근무하며 경제발전, 농업, 가난, 건강 사이의 연관관계를 집중 연구했다. 새로운 수업과 연구 파트너십을 시작했으며 세계 보건에 관한 교재를 공동 집필하기도 했다. 또한 스웨덴 국경 없는 의사회를 공동으로 설립하고 세계보건기구와 유니세프 등의 구호기구에서 고문을 지냈으며 스웨덴 과학 아카데미 국제그룹과 스위스에 있는 세계경제포럼 세계 어젠다 네트워크의 회원으로 활동했다. 통계의 기쁨, 겁내지 말 것, 인구에 관한 진실, 겁내지 말 것, 가난 끝내기 3편의 BBC 다큐멘터리를 기획,
진행한 공로로 2011년 그리어슨 상을 수상했다. 2012년에는 하버드 대학교가 수여하는 인도주의상을, 2014년에는 웁살라 대학교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았다. 사람의 잘못된 인식을 바꾸기 위해 평생을 헌신해온 그는 이 책을 집필하는 데 몰두하다 2017년 2월 7일 세상을 떠났다. 저자의 말. 이 책은 마치 나 혼자 쓴 것처럼 내 목소리로 작업했고 내 삶의 많은 이야기를 다루었다. 하지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테드 강연을 비롯해 지난 10년간 전 세계를 돌며 진행한 많은 강연과 마찬가지로 이 책도 나 한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의 작품임을 밝힌다. 나는 대개 앞에 나서는 사람이다. 무대에 서고 강연을 하며 박수도 받는다. 하지만 내가 강연에서 하는 이야기, 이 책에 쓴 글은 모두 나, 아들 올라 로슬링, 며느리 안나 로슬링 렌룬드가 18년 동안 긴밀히 협력한 결과다. 우리는 2005년 사실에 근거한 세계관으로 심각한 무지와 싸운다는 사명감을 갖고 갭마인더 재단을 설립했다. 나는 여기에 열정과 호기심, 그리고 의사로서, 연구원으로서, 세계 보건 강연자로서 평생의 경험을 쏟아부었다. 올라와 안나는 데이터 분석, 독창적인 시각적 해설, 데이터 이야기, 깔끔한 프레젠테이션 디자인을 맡았다. 무지를 체계적으로 측정해보자는 생각은 올라와 안나의 아이디어였고, 둘은 움직이는 멋진 물방울 도표를 디자인하고 프로그램을 짰다. 달러 스트리트는 사진을 데이터로 활용해 세계를 설명하는 프로젝트인데 안나의 발명품이다. 나는 사람들이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몰라서 점점 화가 났지만 올라와 안나는 화를 내기보다는 그러한 분석을 이용해 사실 충실성이라는 소박하고 편안한 개념을 구체화했다. 우리는 이 책에서 소개한 실용적인 생각 도구들도 함께 정의했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은 천재 한 사람의 발명품이 아니다. 재능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관점도 다른 세 사람의 끊임없는 토론과 논쟁, 그리고 협력의 결과다. 기존과 다른 종종 화를 돋우는 그러나 대단히 생산적인 이런 작업 방식 덕에 세상을 소개하는 법과 세상을 생각하는 법을 개발할 수 있었다. 나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했을 일이다. 차례로는 저자의 말 머릿말이 있고 제1장 간극 본능, 세상이 둘로 나뉜다는 거대한 오해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지고 있고 또 간극 본능을 어떻게 억제할 건지 그런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제2장 부정 본능, 세계는 점점 나빠진다는 거대한 오해. 제3장 직선 본능, 세계 인구는 단지 증가하고 또 증가할 뿐이라는 거대한 오해. 사람들이 참 모든 걸 그냥 뭐 아니면 독, 굉장히 극단적으로 바라보고 또 한 번 일어난 일은 계속 그렇게 반복될 것이라는 그런 직선 본능, 이런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제4장 공포 본능,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또 비행기 사고와 같은 오해, 전쟁과 갈등, 오염, 테러, 공포 혹은 위험, 그 무엇이 공포이고 무엇이 실제의 위험인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제5장 크기 본능, 80대 20의 법칙, 수를 나눠보라, 비교하고 나눠라, 이런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고, 제6장 일반화 본능, 일반화 본능은 평소에도 조금 많이 언급되는 본능인 것 같습니다. 하나의 사실을 가지고 마치 전체가 그런 것처럼 일반화시키는 우리 인간의 본능.
제7장 운명 본능. 바늘귀 통과하기. 바위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내게는 어떤 비전도 없다라는 그런 비관적인 본능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제8장 단일 관점 본능. 제9장 비난 본능. 제10장 다급함 본능. 제11장 사실 충실성 실천하기라는 챕터로 이제 모든 내용이 정리가 되고 있고, 맺은 말, 감사의 말, 부록에는 내 나라는 몇 점일까? 라고 해서 이제 스스로 팩트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퀴즈도 마련되어 있고, 참고 자료, 출처 이렇게 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썸네일에서도 적었듯이 비난 본능, 우리 인간의 비난 본능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한스 로슬링이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진짜 팩트, 사실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9장으로 넘어가서 335페이지입니다. 비난 본능. 할머니를 패자고. 카롤린스카 연구소에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거대 제약회사가 말라리아를 좀처럼 연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수면병처럼 아주 가난한 사람만 공격받는 질병도 아예 연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러자 바로 앞에 앉아있던 학생이 말했다. 면상을 한 대 갈겨줘야 돼요. 네가 말했다. 아하, 그렇잖아도 이번 가을에 노바르티스에 갈 예정이야. 이 노바르티스는 스위스에 본부를 둔 세계적 제약회사인데 이 한스 로슬링이 그 당시에 강연 요청을 받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학생이 내가 뭘 할지, 누굴 갈겨줘야 할지 알려주면 한번 시도해보지. 누구 면상을 갈겨줘야 할까? 거기서 일하는 사람 아무나? 아니죠. 사장을 갈겨야죠. 학생이 말했다. 아하, 좋아. 다니엘 발셀라만이군. 그 당시에 노바르티스 사장이 다니엘 발셀라였기 때문에 저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다니엘 발셀라를 좀 알지. 가을에 그 사람을 보면 면상을 갈겨야 한다. 이 말이지? 그럼 만사가 해결될까? 그 사람은 좋은 사장으로 변해 회사의 연구 우선순위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할까? 뒤쪽에 앉아있던 학생이 대답했다. 아니요. 이사들의 면상을 갈겨야죠. 그거 재밌겠는데 오후에는 이사들 앞에서 이야기할 것 같은데 말이야. 그럼 아침에 다니엘을 만날 때는 얌전히 있다가 이사회실에 들어가면 쭉 돌면서 최대한 많은 사람을 갈겨주지. 물론 죄다 때려눕힐 시간은 없을 거야. 나는 싸워본 적도 없고 거기는 보안 요원도 있을 테니까. 서너 명쯤 갈길 때쯤에 아마 제지당하겠지? 그래도 해야겠지. 그러고 나면 이사회가 연구 정책을 바꿀까? 세 번째 학생이 말했다. 아니요, 노바르티스는 공개 기업이에요. 결정권을 쥔 사람은 사장이나 이사회가 아니라 주주죠. 이사회가 우선순위를 바꾸면 주주들이 이사를 새로 뽑겠죠. 내가 말했다. 맞아, 회사가 부자의 질병을 연구하는데 돈을 쓰길 바라는 사람은 주주들이야. 그래야 주식으로 높은 수익을 얻을 테니까. 그렇다면 직원이나 사장이나 이사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이야기다. 나는 처음에 면상을 갈기자고 제안한 학생을 쳐다보며 말했다. 이제 문제는 이 거대한 제약회사의 주식을 누가 갖고 있느냐는 거군. 부자들이죠. 그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아니야. 이건 정말 흥미로운 문제야. 왜냐하면 제약회사 주식은 아주 안정적이거든. 주식시장이 요동치거나 유가가 급등해도 제약회사 주식은 꽤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 다른 회사 주식은 대개 경기 흐름에 따라 움직여서 사람들이 돈을 흥청망청 쓰거나 주머니를 닫아버리면 덩달아 주가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암 환자는 항상 치료를 받아야 하니까. 그렇다면 안정적인 이 회사 주식은 누가 갖고 있을까? 다시 나를 바라보는 젊은 청중의 얼굴은 커다란 물음표 같았다.
바로 은퇴 기금이야. 침묵. 그러니까 나는 누구의 면상도 갈기지 못할 거야. 주주를 만나지는 못할 테니까. 그런데 학생은 만날 거야. 이번 주말에 할머니를 찾아가서 면상을 갈겨드려. 비난할 대상이나 때릴 대상이 필요하다 싶으면 그건 노인과 안정된 주식이 필요한 노인의 탐욕이란 걸 기억해. 그리고 지난 여름 자네가 배낭여행을 하는데 할머니가 경비를 조금 보태주셨지. 이제 그 돈을 돌려드려야 할 거야. 그래야 할머니가 그 돈을 노바르티스에 가져다 주며 가난한 사람의 건강에 투자하라고 요구할 수 있으니까. 그 돈을 이미 다 써버렸다면 자네가 자네 면상을 갈겨야겠지. 비난 본능. 비난 본능은 왜 안 좋은 일이 일어났는지 명확하고 단순한 이유를 찾으려는 본능이다. 최근에 내가 이 본능을 느낀 것은 호텔에서 샤워를 할 때였다. 온수 수도꼭지를 끝까지 돌렸지만 물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다가 몇 초 지나 쩔쩔 끓는 물이 쏟아져 살을 대고 말았다. 순간적으로 배관공에게 화가 치밀었다. 이어서 호텔 지배인, 그리고 찬물을 쓰고 있을지 모를 옆방 투숙객에게도 차례로 화가 났다. 하지만 누구도 비난할 수 없었다. 누구도 내게 고의로 해를 끼치거나 태만하지 않았으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수도꼭지를 천천히 돌리지 못한 내 잘못이었다. 뭔가 잘못되면 나쁜 사람이 나쁜 의도로 그랬으려니 생각하는 건 무척 자연스러워 보인다.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누군가가 그걸 원해서 그리 되었다고 믿고 싶고 개인에게 그런 힘과 행위 능력이 있다고 믿고 싶어진다. 그러지 않으면 세계는 예측 불가능하고 혼란스럽고 무서울 테니까. 비난 본능은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중요성을 과장한다. 잘못한 쪽을 찾아내려는 이 본능은 진실을 찾아내는 능력, 사실에 근거해 세계를 이해하려는 능력을 방해한다. 비난 대상에 집착하느라 정말 주목해야 할 곳에 주목하지 못한다. 또 면상을 갈겨주겠다고 한번 마음먹으면 다른 해명을 찾으려 하지 않는 탓에 배울 것을 배우지 못한다. 그러다 보면 문제를 해결하거나 재발을 방지하는 능력도 줄어든다. 누군가를 손가락질하는 지극히 단순한 해법에 갇히면 좀 더 복잡한 진실을 보려 하지 않고 우리 힘을 적절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항공기가 추락했을 때 잠깐 졸았던 기장만 탓하면 재발 방지에 도움이 안 된다. 기장이 왜 졸았는지, 앞으로 졸지 않으려면 어떤 규제가 필요한지 물어야 한다. 기장이 졸았는지 알아내느라 다른 생각을 못하면 발전은 없다. 세계의 중요한 문제를 이해하려면 개인에게 죄를 추궁하기보다 시스템에 주목해야 할 때가 많다. 비난 본능은 일이 잘 풀릴 때도 발동되어 칭찬 역시 비난만큼이나 쉽게 나온다. 일이 잘 풀릴 때 우리는 아주 쉽게 그 공을 개인이나 단순한 원인으로 돌리는데 이때도 대개는 문제가 훨씬 복잡하다. 세계를 정말로 바꾸고 싶다면 세계를 이해해야지 비난 본능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 비난 게임. 비난 게임을 하다 보면 종종 우리의 호불호가 드러난다. 우리에겐 내 생각이 옳다는 걸 증명해줄 나쁜 사람을 찾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손가락질하기 좋아하는 대표적 사람들인 사악한 경영인, 거짓말하는 언론인, 외국인을 살펴보자. 경영인. 나는 항상 분석적 사고를 하려고 애쓰는데 그럼에도 내 본능에 당하는 경우가 제법 있다. 예전에 도널드 덕의 삼촌인 탐욕스러운 부자 스크루지 맥덕이 나오는 만화를 너무 많이 본 탓일까. 나중에 내 제자들이 언제나 그랬듯 나 역시 이윤을 추구하는 제약회사에 대해 깊이 생각하길 귀찮아한 것 같다. 어쨌거나 유니세프가 나더러 앙골라에 말라리아 약을 공급하는 계약 입찰건을 조사해달라고 했을 때 수상쩍은 느낌이 들었다.
입찰가가 하도 이상해서 내가 사기범을 잡아야겠구나 하는 생각밖에 없었다. 못된 업체가 유니세프를 등쳐먹으려는 수작인가 본데 내가 곧 그 수법을 찾아내리라. 유니세프는 여러 제약회사의 입찰 경쟁을 붙여 10년 동안 약을 공급받곤 했다. 계약 기간과 규모가 워낙 매력적이라 입찰자들은 아주 좋은 가격을 제시한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스위스 알프스의 도시 루가노에 있는 리보팜이라는 작은 가족 기업이 믿기 힘든 낮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사실 이들이 제시한 알약 한 개당 가격은 원가보다도 낮았다. 내 임무는 그곳에 직접 가서 사정을 알아보는 것이었다. 취리히로 날아간 나는 다시 작은 비행기를 타고 루가노의 작은 공항에 내렸다. 허접한 옷을 차려입은 업체 대표가 나와 있겠거니 했는데 웬걸 리무진이 나를 낚아채듯 태우더니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최고급 호텔에 내려놓는 것이 아닌가. 나는 집에 전화를 걸어 아내에게 속삭였다. 침대 시트가 실크야. 다음 날 아침 회사에서 보낸 차를 타고 공장 시찰에 나섰다. 나는 회사 매니저와 악수를 하고 곧장 질문을 던졌다. 부다페스트에서 원료를 사들여 약을 만들고 용기에 담아 박스 포장을 하고 컨테이너에 실어 제노바까지 보내는 거죠. 이 과정을 어떻게 원료값도 안 되는 비용으로 할 수 있나요? 헝가리에서 원료를 특별한 가격으로 들여오나요? 우리는 헝가리에서 다른 기업들과 똑같은 값의 물건을 들여옵니다. 매니저가 말했다. 그리고 저를 리무진으로 픽업하셨죠? 대체 그 돈은 다 어디서 나는 겁니까? 매니저가 웃었다. 작업 방식을 말씀드리죠. 몇 년 전 우리는 로봇 기술이 제약 산업을 바꿀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알약을 가장 빨리 만드는 기계를 발명해 이 작은 공장을 세웠어요. 다른 공정도 모두 자동화율이 높습니다. 대기업 공장은 우리에 비하면 수공업 작업장이나 다름없죠. 우리가 부다페스트에서 주문을 하면 월요일 오전 6시에 활성 성분인 클로로퀸이 기차로 이곳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수요일 오후까지 앙골라로 보낼 말라리아 알약 1년치를 포장까지 마치고 선적 준비를 끝냅니다. 그리고 목요일 오전 제노바 항구에 도착하죠. 그리고 유니세프 바이어가 약을 점검하고 영수증에 사인하면 그날 우리 취리히 은행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보세요. 지금 물건을 구입가보다 낮은 가격에 팔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헝가리는 우리에게 30일 외상을 주고 유니세프는 그날부터 나흘 뒤 우리에게 대금을 지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대금이 우리 계좌에 있는 26일 동안 이자 수익을 얻는 거죠. 세상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런 방식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내 머릿속에 유니세프는 좋은 사람들이고 제약회사는 사악한 음모를 꾸미는 나쁜 사람들이라는 고정관념이 박혀 다른 생각은 들어올 틈이 없었다. 작은 기업이 지닌 혁신의 힘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지했다. 이들은 값싼 해결책을 찾아내는 환상적 능력을 갖춘 좋은 사람들이었다. 언론인. 지식인과 정치인 사이에서는 언론을 손가락질하며 진실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게 유행이다. 어쩌면 나도 이 책 앞부분에서 그랬을지 모른다. 우리는 언론인을 손가락질하기보다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한다. 언론은 세상을 왜 그렇게 왜곡해서 보여주는 걸까? 의도적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가짜뉴스는 논의하지 않겠다.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며 저널리즘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리고 나는 가짜뉴스가 우리 세계관을 왜곡하는 주범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세계를 단지 오해하기 시작한 게 아니라 항상 오해하고 있었다는 게 내 생각이다. 우리는 2013년 겟마인더 무지 프로젝트를 그 결과를 인터넷에 올렸다. BBC와 CNN은 그 결과를 재빨리 주요 뉴스로 보도했다.
두 방송사는 우리가 제시한 문제를 자사 사이트에 올려 사람들이 직접 풀어보게 했는데 사람들의 정답률이 눈 감고 찍은 것보다도 못한 이유를 분석한 수천 개의 짧은 글이 올라왔다. 그중 우리 주위를 사로잡은 글 하나는 이랬다. 언론 종사자 중에 이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장담한다. 우리는 이 생각이 퍽 흥미로워 정말 그런지 알아보려 했지만 여론조사 회사들은 언론인을 집단적으로 접촉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했다. 언론사 경영주들이 허락하지 않았다. 물론 이해는 간다. 자신의 권위를 의심받는 게 달가울 사람은 없다. 진지한 뉴스 방송사가 침팬지보다 지식 수준이 나을 게 없는 언론인을 고용했다고 알려지면 몹시 당혹스럽지 않겠는가. 나는 어떤 일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으면 그걸 해보고 싶은 충동이 샘솟는다. 그해 일정에 언론 학술회의가 2번 잡혀 있었는데 그때 설문조사 장비를 챙겨갔다. 20분이라는 강연 시간은 준비한 질문을 다 던지기에 턱없이 짧았지만 몇 가지는 물을 수 있었다. 여기에 그 결과를 소개한다. BBC, PBS, 내셔널 지오그래픽, 디즈니 등 주요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이 참석한 학술회의에서도 같은 질문을 던졌는데 그 결과 역시 함께 소개한다. 이 저자가 3가지 카테고리의 질문을 던진 것으로 여기 책에서는 도표로 잘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미래의 아동수, 그리고 예방 접종률, 여성의 교육 수준에 관해서 전 세계 이렇게 영국인들에게도 물어보고 미국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유럽의 언론인, 미국 언론인, 또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은 어떤 비율로 정답을 맞추었는지 비교를 해놓은 도표가 있는데 참 재미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들 언론인과 다큐멘터리 제작자는 지식 수준이 일반인보다 나을 게 없고 침팬지보다도 못한 것 같았다. 만약 언론인과 다큐멘터리 제작자가 전반적으로 이런 수준이라면 이들에겐 죄가 없다. 언론인과 다큐멘터리 제작자가 세계를 극적으로 가르거나 자연의 역습 또는 인구 위기라는 식으로 극적인 보도를 하면서 안타까운 피아노 음악을 배경 삼아 심각한 목소리로 이야기할 때 그들이 거짓말을 하며 우리를 의도적으로 호도하는 것은 아니다. 나쁜 의도가 아니라면 그들은 비난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세계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대부분의 언론인과 다큐멘터리 제작자도 사실은 세계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인을 악마화하지 마라. 그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세계를 크게 오해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 언론은 자유롭고 전문적이며 진실을 추구하겠지만 언론의 독립성과 그들이 보도하는 사건의 대표성은 다르다. 모든 보도가 그 자체로는 전적으로 진실이라도 기자가 세상에 알리기로 선택한 진실 이야기를 여럿 모으면 오해할 만한 그림이 나올 수 있다. 언론은 중립적이지도 않고 중립적일 수도 없으며 그걸 기대해서도 안 된다. 언론인을 세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는 심각한 재앙이다. 항공기 추락 사고에 견줄 만한 지식 수준이다. 하지만 언론인을 비난하는 것은 졸았던 기장을 탓하는 것만큼이나 도움이 안 된다. 그보다는 언론인이 세계를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유, 그것과 언론 시스템의 어떤 요소가 그들로 하여금 왜곡되고 과도하게 극적인 뉴스를 내보내게 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언론인이 세계를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그들도 극적 본능을 지닌 인간이라서 라고 이 책에는 괄호 안에 설명이 되어 있고 또 왜 이렇게 왜곡되고 과도한 뉴스를 내보내는지는 거기에 대한 부분적인 답으로 이 저자는 소비자의 주의를 사로잡는 경쟁을 해야 하고 직장을 잃지 말아야 해서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한다면 언론을 향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이런저런 식으로 변화라고 요구하는 게 대단히 비현실적이고 불공정하다는 걸 알 수 있다. 현실 반영은 언론에 기대할 만한 것이 못 된다. 언론이 사실에 근거해 세계를 보여주길 기대하지 말고 차라리 베를린의 휴일을 찍은 사진 여러 장을 GPS 삼아 그 도시를 둘러보는 편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다. 난민. 2015년 난민 4,000명이 고무보트를 타고 유럽으로 가려다 지중해에서 익사했다. 휴양지 해변에 떠밀려온 죽은 아이들 모습은 공포와 연민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비극이 또 어디 있겠는가. 유럽 등지에서 4단계의 안락한 삶을 즐기던 우리는 이 4단계라는 게 이 저자가 이제 삶의 수준을 좀 알기 쉽게 도식화하기 위해서 앞부분에 언급해 놓은 건데 1단계, 2단계, 3단계 개발도상국, 4단계면 이제 선진국에 드는 유럽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4단계의 안락한 삶을 즐기던 우리는 생각에 잠겼다.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누굴 비난해야 하나? 우리는 곧 비난 대상을 찾아냈다. 절박한 가족을 속여 1인당 1,000유로를 받고 사람들을 죽음의 고무보트에 태운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미립국 알선자들이 죽일 놈이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멈추고 거친 물살에서 사람들을 구해내는 유럽 구조선의 모습을 보며 안도한다. 그런데 난민은 편안한 비행기나 여객선을 타지 않고 왜 육지로 리비아나 터키로 가서 다시 저런 부실한 고무보트에 목숨을 맡기는 걸까? 유럽연합 회원국은 모두 제네바 협약에 서명한 터라 전쟁으로 피폐해진 시리아 난민에게 망명 자격을 부여할 의무가 있다. 나는 언론인과 지인에게 그리고 난민 신청 접수와 관련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이에 대해 물었지만 가장 현명하고 자상한 사람조차 매우 이상한 해명을 내놓았다. 비행기표를 살 돈이 없어서? 다들 알다시피 난민은 소형 고무보트의 한 자리를 얻으려고 1,000유로를 지불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터키에서 스웨덴, 리비아에서 런던으로 가는 항공권은 50유로 미만으로 나온 게 많았다. 그렇다면 공항까지 갈 수 없어서? 그렇지 않다. 그중 다수가 이미 터키나 레바논까지 왔으니 그곳 공항을 가기는 쉬웠다. 항공권을 살 형편도 되고 자리가 없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탑승 수속 카운터에서 항공사 직원에게 제지당해 비행기를 타지 못한다. 왜 그럴까? 유럽연합 회원국이 불법 이민에 대처하는 규정을 정해놓은 2001년 유럽 이사회 지침 때문이다. 이 지침에 따르면 적절한 서류를 갖추지 않은 사람을 유럽으로 들여보내는 모든 항공사와 선박회사는 그 사람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비용을 모두 지불해야 한다. 물론 제네바 협약에 따라 망명 자격을 갖추고 유럽으로 들여오려는 난민에게는 그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오직 불법 이민자에게만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큰 의미가 없다. 탑승 수속 카운터에서 항공사 직원이 45초 만에 제네바 협약에서 인정하는 난민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가려낼 수 있겠는가? 대사관에서 최소 8개월이 걸리는 일이 아닌가? 그렇다면 불가능하다. 따라서 그 지침은 언뜻 합리적으로 들리지만 현실에서는 비자 없는 사람은 절대 탑승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이들이 비자를 얻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터키와 리비아에 있는 유럽 대사관은 비자 신청을 처리할 자료나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시리아 난민은 제네바 협약에 따라 이론적으로는 유럽으로 들어갈 권리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비행기를 탈 수 없다. 결국 바다를 건널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위험한 배를 타야 할까? 사실 이 역시 유럽연합의 정책과 관련이 있다. 유럽연합에 도착하는 난민의 배는 무조건 압수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배는 한 번밖에 쓸 수 없다. 결국 미립국 알선자들은 1943년 유대인 난민 7,220명을 며칠 사이 덴마크에서 스웨덴으로 이동시킨 데 동원한 어선처럼 안전한 배에 난민을 태우고 싶어도 그럴 형편이 못 된다. 유럽의 여러 정부는 전쟁에 짓밟힌 나라의 난민에게 망명 자격 신청을 획득할 자격을 주도록 만들어 놓은 제네바 협약을 존중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의 이민 정책은 그런 주장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미립국 알선자가 활동하는 운송시장을 만들어낸다. 이는 공공연한 비밀이어서 생각이 아주 없지 않은 한 이를 모를 리 없다. 우리는 비난할 사람을 찾는 본능이 있지만 거울을 들여다보려고는 하지 않는다. 똑똑하고 자상한 사람도 난민 익사사고는 우리의 이민 정책에 책임이 있다는 죄책감을 유발하는 끔찍한 결론을 내놓지 못하는 일이 흔하다. 외국인 5장에서 인도와 중국이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비난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반박한 인도 관리를 기억하는가? 나는 1인당 수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려고 그 이야기를 꺼냈지만 비난 대상을 찾다 보면 전체 시스템에 주목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인도와 중국을 비롯해 소득 수준이 올라간 국가들은 기후변화에 책임이 있으며 그 나라 사람들은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더 빈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서양에서는 놀랍게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다. 내가 밴쿠버에 있는 테크 대학에서 세계 추세에 관한 강연을 하던 중 한 학생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당돌하게 말했다.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살 수 없어요. 그런 식으로 계속 발전하도록 놔두면 안 돼요. 그렇게 배출하다가는 지구가 죽고 말 거예요. 서양인이 마치 자기 손에 리모컨이 있어서 버튼만 누르면 다른 수십억 인구의 삶을 결정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정말 기겁할 일이다. 가만히 둘러보니 그 여학생 주변의 학생들은 그 말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다들 같은 생각이었다. 오늘날 대기에 축적된 이산화탄소 대부분은 현재 선진국의 삶을 사는 나라들이 지난 50년간 배출한 것이다. 캐나다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중국보다 여전히 2배가 많고 인도보다는 8배가 많다. 전 세계 연간 화석연료 사용량 중 가장 부유한 10억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는가? 절반이 넘는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유한 10억 인구가 그 나머지의 절반을 차지한다. 그리고 또 절반으로 이어지면서 가장 가난한 10억 인구는 겨우 1%를 차지할 뿐이다. 가장 가난한 10억 인구가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라가기까지는 최소 20년이 걸릴 테고 그동안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2% 증가한다. 그리고 이들이 다시 3단계, 4단계로 올라가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릴 것이다. 즉 인도나 중국처럼 삶의 질이 이 단계별로 구분을 굳이 했을 때 유럽이나 캐나다, 미국권과 같은 곳과 차이가 나는 곳에서는 이만한 화석연료 사용량의 소비를 따라오려면 어차피 몇십 년이 걸린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양인이 자신의 책임을 아주 쉽게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현상은 비난 본능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다. 우리는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살 수 없다고 말한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우리처럼 살 수 없다가 맞다. 외국 질병. 신체의 가장 큰 기관은 피부다. 현대의학이 발달하기 전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피부병은 매독이었다. 가려운 부스럼으로 시작해 뼈가 드러날 정도로 피부가 썩어 들어가다가 결국 골격이 훤히 드러난다. 이처럼 혐오스러운 모습과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유발하는 질병은 장소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불렸다. 러시아에서는 폴란드 질병, 폴란드에서는 독일 질병, 독일에서는 프랑스 질병,
프랑스에서는 이탈리아 질병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이탈리아 사람은 비난의 화살을 돌려 프랑스 질병이라고 불렀다. 희생양을 찾으려는 본능은 인간 본성의 핵심이어서 그 피부병을 스웨덴 사람이 스웨덴 질병이라 부른다거나 러시아 사람이 러시아 질병이라 부르리라고는 상상하기 쉽지 않다. 인간이 원래 그렇다. 우리에겐 비난할 사람이 필요하고 어떤 외국인 한 명이 그 병을 옮겼다면 그 외국인이 속한 나라를 주저없이 통째로 비난하곤 한다. 자세한 조사 따위는 필요하지 않다. 네, 우리 한국도 조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근처에 있는 나라들, 뭐 북한 말할 것도 없고 중국, 일본 많이 비교하면서 또 비난할 나라를 찾을 때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또 가까운 나라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네, 참 세상이 참 다 똑같네요. 너무 재밌습니다. 자, 계속해서 비난과 칭찬. 우리는 비난 본능 때문에 나쁜 쪽으로든 좋은 쪽으로든 합당한 수준 이상의 힘과 영향력을 개인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 특히 정치 지도자나 최고 경영자는 자기들의 영향력을 실제보다 과장해서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영향력 있는 지도자? 예를 들어 마오쩌둥은 의심할 여지 없이 예외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인물로 그의 행동은 10억 인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내가 아시아의 낮은 출산율을 보여주면 그건 틀림없이 마오쩌둥의 한 자녀 정책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종종 있다. 하지만 악명 높은 한 자녀 정책의 영향력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크지 않았다. 여성 1인당 출생아 수가 6명에서 3명으로 급감한 것은 한 자녀 정책이 나오기 10년 전 일의 일이다. 그리고 이 정책을 유지한 36년 동안 중국에서 그 수치가 1.5명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었다. 반면 우크라이나, 태국, 한국 같은 여러 나라에서는 그런 강제 정책이 없었는데도 1.5명 아래로 떨어졌다. 한 자녀 정책을 적용하지 않은 홍콩에서도 여성 1인당 출생아 수는 1명이 안 됐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여기에는 막강한 한 사람의 결정적 명령이 아닌 다른 요인이 있다. 게다가 한 자녀 정책은 마오쩌둥이 죽은 뒤에 도입된 마오쩌둥과는 무관한 정책이다. 교황도 전 세계 10억 천주교 인구의 성생활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몇몇 교황이 연달아 피임을 드러내놓고 비난했음에도 통계에 따르면 천주교도가 다수인 나라에서 피임을 하는 사람은 60%에 이른다. 그 밖의 나라에서도 58%로 같은 수준이다. 교황은 도덕적 지도자로서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다. 하지만 이처럼 정치적 힘이나 도덕적 권위가 대단한 지도자여도 침실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리모컨은 갖고 있지 않은 모양이다. 린다 수녀의 사무실. 아프리카의 극도로 빈곤한 시골에서는 기본적 의료 행위를 아직도 수녀가 담당한다. 똑똑하고 성실하고 현실적인 이들 수녀 중에는 나와 가까운 동료가 된 분들도 있었다. 탄자니아에서 나와 함께 일한 린다 수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색 옷을 입고 하루 3번 기도하는 독실한 수녀였다. 린다의 사무실 문은 의료 상담을 할 때 말고는 항상 열려 있었는데 사무실에 들어서면 반들반들한 교황 포스터가 가장 먼저 눈에 띄었다. 하루는 린다와 내가 그 사무실에서 민감한 문제를 논의했다. 도중에 린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닫았고 나는 그때 처음으로 문 안쪽에 붙어 있는 것을 보았다. 또 하나의 커다란 포스터였는데 거기에는 콘돔이 든 작은 주머니가 수백 개 붙어 있었다. 내 쪽으로 다시 몸을 돌리던 린다는 깜짝 놀란 내 얼굴을 보더니 살짝 웃었다. 자신을 비롯한 여성에 대해 내가 가진 무수한 고정관념을 발견했을 때 보이는 웃음이었다.
에이즈와 출산을 동시에 막으려면 가족한테 저게 필요해요. 수녀는 그렇게 간단히 말하고 우리의 논의를 이어갔다. 하지만 낙태는 상황이 다르다. 한 자녀 정책은 여기에 확실히 영향을 미쳤다. 이 정책으로 강제로 낙태를 하거나 불임수술을 하는 사람이 늘었지만 그 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여성은 여전히 낙태를 둘러싼 종교적 비난의 희생자가 된다. 낙태를 불법화하면 낙태가 없어지기보다 더 위험해지고 그 결과 여성이 목숨을 잃을 확률은 높아진다. 더 유력한 용의자. 나는 앞에서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는 비난한 사람을 찾기보다 시스템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일이 잘 풀릴 때도 두 종류의 시스템에 더 많은 공을 돌려야 한다. 인간의 성공 뒤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배우들은 위대하고 전능한 지도자에 비해 평범하고 지루하다. 그럼에도 나는 그들을 칭송하고 싶다. 자, 그럼 세계 발전에 기여했지만 찬양받지 못한 영웅을 위한 퍼레이드를 벌여보자. 그 영웅은 제도나 체계 같은 사회 기반, 그리고 기술이다. 사회 기반. 사회 발전과 경제 발전이 제자리 걸음인 국가는 지도자가 대단히 파괴적이고 무력 충돌이 잦은 몇몇 나라뿐이다. 그 밖의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아무리 무능해도 사회와 경제가 발전한다. 갑자기 저희 나라 옛날 생각이 나네요. 그렇다면 지도자가 정말 그렇게 중요한지 물어야 한다. 그리고 그 답은 아마도 아니다일 것이다. 사회를 꾸려가는 것은 그 나라 국민인 다수의 사람들이다. 나는 아침에 세수하려고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마술처럼 따뜻한 물이 나오면 이런 상황을 가능하게 한 배관공을 소리 없이 칭송할 때가 있다. 그런 기분이 들 때면 감사해야 할 수많은 사람이 떠올라 종종 가슴이 벅차오른다. 공무원, 간호사, 교사, 변호사, 경찰, 소방관, 전기기사, 회계사, 안내데스크에 있는 사람 등등 모두 사회 기반을 구성하는 그물처럼 얽힌 서비스를 수행하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며 일이 잘 될 때 우리가 찬양해야 할 사람들이다.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또 간호사분들,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간호사분들, 경찰분들, 소방관 분들을 말할 것도 없고, 그건 소방관 분들은 코로나와 상관없이 항상 칭송 받으셔야 하고, 전기 기사님들, 안내데스크에 계시는 분들, 네, 정말 맞습니다. 공무원 분들도, 네, 민원 같은 거 들어주시고 일 처리해 주시는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2014년 에볼라 퇴치를 돕기 위해 라이베리아에 갔었다. 서둘러 손 쓰지 않으면 전 세계에 빠르게 퍼져 10억 인구의 목숨을 앗아가고 이제까지 알려진 그 어떤 유행병보다 심각한 해를 끼칠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치명적인 에볼라 바이러스와의 싸움을 승리로 이끈 주인공은 영웅적 지도자도 국경 없는 의사회나 유니세프 같은 영웅적 조직도 아니었다. 공무원과 지역 보건 의료 종사자들이 나서서 묵묵히 공중 보건 캠페인을 벌여 오랫동안 내려오던 장례 관습을 단 며칠 만에 바꿔놓고 죽어가는 환자를 목숨 걸고 치료하고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모두 찾아내 격리하는 성가시고 위험한 복잡한 작업을 해냈다. 인내심을 갖고 사회를 움직이는 용감한 사람들. 좀처럼 언급되지 않지만 이 세계의 진정한 구세주들이다. 기술. 산업혁명이 수십억 인구를 살린 이유는 더 나은 지도자를 배출해서가 아니라 세탁기에 사용할 수 있는 화학세제 같은 것을 생산했기 때문이다. 나는 4살 때 어머니가 세탁기를 처음 사용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어머니에게는 아주 특별한 날이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세탁기를 사려고 여러 해 동안 돈을 모았다. 할머니도 세탁기 개시 행사에 초대받았는데 오히려 부모님보다 더 흥분했다. 할머니는 평생 장작불에 데운 물로 손빨래를 했다. 그런데 이제 전기가 그 작업을 해내는 광경을 지켜보는 순간이었다.
무척 흥분한 할머니는 세탁기 바로 앞에 의자를 놓고 앉아 전 과정을 지켜보았다. 마치 홀린 듯이. 할머니에게 세탁기는 기적이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도 내게도 기적이었다. 세탁기는 마법의 기계였다. 그날 어머니가 네게 말했다. 한스야, 이제 세탁기가 생겼어. 세탁기가 알아서 할 거야. 우리는 이제 도서관에 가도 돼. 빨랫감이 돌아갔고 책이 나왔다. 우리에게 책 읽을 시간을 만들어준 산업화에 감사하고 제강 공장에 감사하고 화학처리 산업에 감사했다. 오늘날 20억 인구에게는 세탁기를 살 여유가 있고 어머니들은 여유롭게 책 읽을 시간이 생겼다. 빨래를 하는 사람은 주로 어머니들이니까. 자, 사실 충실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충실성은 지금 희생양이 이용되고 있다는 걸 알아보는 것이고 개인을 비난하다 보면 다른 이유에 주목하지 못해 앞으로 비슷한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는데 힘쓰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다. 비난 본능을 억제하려면 희생양을 찾으려는 생각을 버려라. 악당을 찾지 말고 원인을 찾아라. 영웅을 찾지 말고 시스템을 찾아라. 네,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난 본능이라는 챕터 하나만 소개를 하는데도 생각보다는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내용이 다 재미가 있어서 좀 제 취향을 저격하는 글들이 많아서 제가 따로 발췌를 잘 못하고 그냥 적혀있는 걸 하나하나 다 읽느라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너무 재미있게 읽었거든요. 내용들이 재미있어서 그 이민 정책에 관한 것도 그랬구나. 사실 저도 진짜 구명보트에 타고 오는 사람 보면서 값싼 동정심, 막 연민 이런 거 막 남발하면서 저 브로커들이 못된 놈이야 막 이랬던 것 같은데 유럽의 정책에 그 원인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정확하게 어디에 그 원인이 있었는지는 책을 통해서 새롭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챕터 초반부에 제약회사와 관련해서 이 저자 한스 고슬링이 어디서 이제 자기가 강연을 하다가 어린 학생들이랑 주고받은 대화를 보면서 저는 우리나라의 상황도 많이 떠올렸는데요. 젊은 세대들은 이제 윗세대와 달리 조금 더 많은 세금을 감당해야 된다. 뭐 그렇게 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흔히들 젊은 사람들이 하는 실수가 나이가 드신 분들, 그 노인에게 비난의 화살을 보내는 겁니다. 당신들이 정책을 제대로 못 해놔서 기성세대가 뭔가를 잘못해서 우리의 후세대가 이걸 이렇게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노인 양육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감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저희가 막 느끼고 비난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책 읽으면서 진짜 많이 반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원인을 시스템에서 찾아라. 그러니까 어떤 집단으로 돌려서 비난할 대상을 찾지 말고 시스템을 돌아봐라. 이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